예, 사단법인 계열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청소년 인문학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한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주제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한자 하면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배우는 학교도 있고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이 한자가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자 강국의 자존심이라는 테마, 그리고 문자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문자의 의의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 문자가 우리 계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문자가 우리 계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두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상들이 사용했던 글자는 문자라고 불리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43년 세종임금께서 창제하시고, 그리고 그 반포하신 훈민정음이 두 번째 우리 민족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수천 년 전 동이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태오복기시께서 맨 먼저 서계라 불리우는 그러한 글을 사용했습니다. 그 글은 보통 음과 양을 표시하는 두 개의 기호로 384개를 조합해서 이것을 64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그러한 글자입니다. 이 글은 보통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고, 그 64그룹의 그러한 글자를 다시 64개라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 땅을 상징하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승되어진 그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은나라 시기, 특히 상나라 시기라고 하죠. 상나라를 다시 후대에는 이제 은나라라고 불리는데, 바로 상나라 시기에서부터 창제되어서 쓰여졌던 글이 바로 갑골문이라고 그러죠. 갑골문. 이때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문자라는 명칭입니다. 이 문자는 고유 명사였습니다. 이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자에 대한 오해가,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해가 바로 생겨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한자, 한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제도 지금 한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고 하는 이름과 한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이 기록물 가운데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방대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한자라는 글자 단어가 없습니다. 한자라는 글자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한자라고 불리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한자라는 언어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은 바로 일제 시기를 통해서 이 한자, 한문이란 어휘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 한문의 뜻을 가진 어휘가 바로 일제 시기에 생겨나 있습니다. 이 어휘가 생겨난 이유는 문자라고 하는 이 고유한 글자 체계가 우리 결의에게 부여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일본은 이것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발하게 발상을 낸 것이 한나라 한자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한자에 대한 언어를 보통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서당을 좀 다녔습니다. 서당 선생님들께서는 한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서당에서는 뭘 가르쳤느냐? 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글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한자라는 어휘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 문자라는 본래 고유명사가 이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코리안 캐릭터가 되겠죠. 근데 한자라고 표현을 하면 차이니스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한자라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체계를 바꾸어서 36년 동안 길들여진 우리는 이 문자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온전히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문자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원래 그럴문 글자자, 이 두 글자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름인데 원래 그럴문자는 그럴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문의, 문체 또는 그림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나다 할 때 쓰는 문자로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이라고 불리는 글자와 자라고 불리는 글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은 그림으로 그려진 글자를 문이라고 합니다. 자는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다시 만드는 것을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자의 자자는 원래 글자 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글자 모양을 보면 진면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놨죠. 그 집안에서 가계를 계승해 나가려면은 시집장가를 보내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낳아서 길러야 되죠. 그래서 이 옥편에 찾으면 시집갈 자, 사랑할 자, 아이 뵐 자, 낳을 자, 기를 자 이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집장가를 보내가지고 가계를 계승하듯이 이 글자들을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자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고 자라는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이 됩니다. 첫째,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대로를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사는 기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문체날 문자, 문의 문자라고 해서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두 글자 이상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두 글자의 뜻을 합쳐서 만드는 방법 또는 한 글자는 뜻을 나타내고 한 글자는 분명히 음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형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에 첫 번째 글자는 뭐처럼 보입니까? 그 원시 시대 때에 지었던 움집입니다. 움집의 형상을 본떴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가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모양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물입니다. 그 다음은 나무를 본떴습니다. 나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사람 모양을 본떴습니다. 사람이 뭐로 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자입니다. 문. 그럴 문자죠. 사람의 가슴팍에 문신을 새겨서 그 햇빛을 받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본떠서 문체날문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체날문 바로 옆 글자가 바로 좀 더 발전한 그럴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단에 보면은 네 글자가 모양이 비슷하죠. 이게 다 아들 자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두 발이 보이죠. 두 다리가 보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발이 안 보이죠.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가 모두 아들 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나타내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한일자처럼 그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글자도 해일자인데 새의 모양을 거기다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일자의 경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는 천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후예다 그러는데 바로 그 하늘의 상징인 태양에 우리 민족에게는 삼조고가 살고 있다 이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 아래에 점 찍어진 것은 삼조고를 표시한 거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니까 세 글자로 표시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글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만큼이나 쉬운 게 한자가 되겠습니다. 집을 그려놓고 집이라 하고, 물을 그려놓고 물이라 하고,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라 하고, 사람을 그려놓고 사람이라 하고, 얼마나 편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자에는 그렇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찐면, 그리고 물수, 그 다음에 나무목, 사람인, 그럴문, 아들자, 해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7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원초적으로 그 모양 그대로를 그려서 글자화시키는 방법. 이것이 바로 상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호로 표시하는 건데요. 사람을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만 그리면 되죠. 두 사람 그리면 되는데 또 책이 한 권이다 두 권이다 그 책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를 그어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둘을 그어서 둘이라고 하고, 셋을 그어서 셋이라고 하고, 넷을 그어서 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제 다섯이란 뜻인데요. 원래 이 5가지 가기 전에 한번 보죠. 1, 2, 3, 4, 5인데, 우리는 이 숫자를 명칭 지어 부를 때도, 항상 우리는 하늘의 후예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걸 맨 먼저 나타냅니다. 하나, 하늘. 그래서 하나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둘은 역시 하늘의 상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하늘 있고 아래 땅이라는 표시, 둘을 표시했습니다. 둘이란 말도, 우리말의 둘이란 말도 들판, 들력, 이 자연의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둘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는 것은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죠. 천지인 삼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은 천지의 사이에 서 있는 존재죠. 그래서 셋, 서 있다, 이 음가가 서로 같습니다. 사람, 전부 시옷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셋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주인공이므로 주인공과 상대할 그러한 상대가 필요하죠. 상대, 너라는 뜻이죠. 즉 만물을 상징하는 넷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늘이요, 둘은 땅이요, 셋은 사람이요, 넷은 만물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 섰단 말이죠. 다 섰다. 그래서 이 다서도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두 이자 속에 동서남북 중앙을 나타내는 곱하기 표시를 해가지고 다섯이란 뜻을 썼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동서남북 중앙 5방에 천지 그리고 사람 만물이 다 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여섯. 그러니까 다 세워진 그러한 세상에 다시 하나를 더하니까 여섯이 됩니다. 여럿이 섰습니다. 다시 다섯에다가 둘을 더하니까 일곱 그랬습니다. 일일이 곱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일곱 그럽니다. 여덟, 아홉 전부 다 다섯에다가 셋, 넷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울러서 다 곱해지도록 여럿이 다 곱해지도록 곱, 덥, 홉 다 이 곱한다는 그 음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다 세워놓고 보니까 빅뱅으로부터 출발한 우주 팽창이 다 열렸다 해서 열됩니다. 그래서 다섯을 더하니까 열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숫자를 하나 이름 지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천지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하고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한글에서도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해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 민족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기역은 천기가 하강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지기가 상승하는 모양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기역은 하늘, 니은은 땅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천지의 기운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교구를 하게 되는데 서로 교구하는 모습이 디귿이 되었다가 니을이 되었다가 드디어 미음이 되었습니다. 미음은 정확하게 기역자와 니은자가 합치된 모습이죠. 그래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기운이 합치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 것인가? 이제 미음에서 움터 올라오는 싹이 있어야 되겠죠. 네, 비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움터 나오는 그 존재가 뭐였던가 했더니 천지다면 사람이었으니까 시옷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천지인 삼재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이 운행의 그 우주 원리는 돌고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응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모양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응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다섯 이후의 것들은 다섯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더했듯이 이응 이후의 것들은 전부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겁니다. 기역에다가 한획을 더하니 키역, 디귿에다가 한획을 더하니 디귿, 디귿에다가 한획을 더하니 티귿이 됩니다. 미음에다가 비읍, 비읍은 움터 올라온다 그랬죠. 피읍은 사방으로 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읍. 그 다음에 이제 시옷에 한획을 더하니까 지읒, 그 다음에 지읒에 한획을 더하니까 치읒, 이응에다가 두획을 더하니까 희응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어느 것을 이름 짓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글자를 만든다. 방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사라 그러는데 그 아래쪽 하단 보면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윗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아래에 점을 하나 찍어서 아래하,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윗상자가 변화된 모습, 아래하자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것을 지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로 만들어진 글자들을 이제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건 뜻을 모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진면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합치니까 시집갈 자, 사랑할 자, 아이 뵐 자, 낳을 자, 기를 자, 글자 자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자에다가 나무목을 더하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이 쉬고 있구나. 그래서 쉬류자가 됩니다. 또한 나무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쉬는 거죠. 그래서 쉬류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공식입니다. 한자를 만드는 공식.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면 한글만큼이나 쉬운 게 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형성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뜻을 주관하고 하나는 어떻게든 음을 주관하는 글자로 합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게 한자가 지금 55,000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의 70%가 이러한 형성의 방법으로 만듭니다. 한번 봐보죠. 물숫자와 나무목자를 합성시켜 놓고 보니까 이것이 물이 나무에 뿌려지고 있군요. 그러면 나무 위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무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을 가져와 가지고 이 나무 목자가 목이니까 목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삼수변으로 바뀌어서 삼수변과 나무목을 합치면 이게 바로 방금 보았던 비가 나무 위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통은 젖지 아니하고 잎과 가지만 젖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목욕할 때에 머리를 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목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욕할 목하지만 원래 머리 감을 목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물 숫자에다가 골짜기 곡자를 붙이면은 물이 골짜기에서 모이죠. 쏘를 만들고 또 그 물이 모이는 장소가 생기죠. 거기는 몸을 흠뻑 담가서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고이죠. 바로 그 글자를 합쳐서 목욕할 욕 그러는데 우리가 목탕 하지 않냐고 욕탕 그러죠. 내 몸을 전부 담글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욕탕 그러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목욕인데 목자는 머리 감을 목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뜻을 주관하고 하나는 소리가를 주관하는 두 글자를 합쳐서 새롭게 글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사람인자와 방금 보았던 다섯오자를 합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오자가 음을 만들겠죠. 인변에다가 다섯오를 합치면 오자가 되는데 이게 몇 사람입니까? 5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음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뜻까지 같이 겹쳐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5집씩 나눠서 관리한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5집을 한 반이라 그래서 반오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는 음을 나타내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로 형성이란 방법인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돌려가서 보겠습니다. 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상형하고 지사를 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라고 부르는 것은 회의와 형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과 자, 그래서 문자라고 하죠. 이 문자는 고유명사였다. 그래서 한나라 후한시대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이 문과 자를 최초로 모아서 설명을 붙인 책이 바로 설문해자입니다. 문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무엇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자는 무슨 글자와 무슨 글자가 합쳐져서 이 뜻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풀이를 한 것. 그래서 설문해자라고 하죠. 바로 이 문자는 고유명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자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 문자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 역시 고유명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자의 서문에 글을 인용해서 그 여러 같은 육끼리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문이라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뜻과 소리를 서로 더해서 만드는 그런 글자를 자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이 문과 자로 만들어진 것을 비단이나 또는 대조각에 그려서 쓴 것을 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사전 한번 볼까요? 중문 대사전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출간된 건데요.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서 5경 가운데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얘기책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처음에 말할 때, 옛적에 말할 때는 이름명자, 명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명, 글자를 갖다가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모든 글자를 만들 때 그림 형식으로 그린 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름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명을 후대에서 와서는 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의 빅례라고 하는 편 주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을 문, 뜻과 소리를 더해서 만든 것을 자라고 부르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상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그렇죠. 물상의 근본을 하죠. 물상 그대로를 그리고 기화시킨 것이니까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점점 글자를
불어나게 만들어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한 것이 바로 자입니다. 다음은 중국이 그 대사전 만든 게 좀 늦었습니다. 중국의 한어 대사전이 1990년도에 발간됐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설문어서를 인용해서 문자는 고유명사임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제가 막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볼 겁니다. 우리 국어사전은 이 뜻이 온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일제가 한나라 한자를 갖다 붙임으로 해서 이 글자가 우리 글자가 아닌 고유명사를 상실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수거나 성구 또는 그 문장 이렇게 됐는데 문자 쓰지 말라 이럴 때 쓰는 문자를 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체계 이게 보통 명사화 시켜버렸습니다. 문과 자가 엄연하게 고유명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화된 그런 기호체계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든지 범어를 쓰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 글자가 다 문자로 통칭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한글 알파벳, 숫자, 구두점 통틀어서 문자를 한다. 영 바뀌어 버렸죠. 고유한 뜻을 가진 문자를 이렇게 온전히 왜곡돼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원래 고유 명사인 문자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 보시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여 문자로 불상유통일세 이렇게 돼 있죠. 문자라고 나옵니다. 예, 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 중국이 이제 무슨 나라냐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광화문 앞에 가면 세종임금의 동상 아래에 훈민정음 서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라는 것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자를 한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소리가 국지어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소리가 2호 중국입니다. 중국의 달타. 중국과 달타 아니고 중국의 달타. 중국이란 말은 세종임금 때 중국이란 언어가 없죠. 보통 당시의 중국은 국중이라는 언어입니다. 온 나라 안에 그런 뜻입니다. 옛날 언어 중에는 이 앞뒤가 바뀐 언어들이 많이 있죠. 평화를 하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단어는 국중이라는 단어로 풀어야 한다. 나라의 말소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다르더란 말이죠. 다릅니까? 예, 제주도 방언을 우리가 들으면 거기에 30%나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강원도 방언도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의 말소리가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문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다. 불상유통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와 서로 삼았지 아니할지 서로 유통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28자를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해서 우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죠.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바로 그 훈민정음에서도 한자 한문이라 부르지 않고 문자라고 불렀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자를 찾아와야 되겠다. 문자라는 말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문자를 독립시키는 게 진정한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자라고 부르면은 이것을 영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차이니스 캐릭터. 중국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문자는 우리 이 계례가 쓰던 그런 그 은나라 시대는 중국어 역사들이 다 동이의 시대, 구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자,
문자를 본래 이름으로 되돌려 놓으면 이것이 코리안 캐릭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를 이미 한자라고 불렀으므로 한자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러한 노력이 한의학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한의학 할 때 역시 일제가 이것을 한나라 한자를 붙여가지고 한의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6년에 한국 한자를 써서 한의학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문은 이게 코리안 오리엔탈 메디신 이렇게 했던 것을 코리안 메디신으로 영문 명칭까지 바꾼 것은 바로 201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자를 한자라고 했는데 한나라 한자라는 이름을 문자로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한자를 하더라도 한국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자 속에는 우리 계례가 살아왔던 모든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타임 캡슐입니다. 집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가자에는 바로 대지를 상징하는 대지시자와 움집을 상징하는 집면자,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집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집가자는 바로 우리 민족만이 이해하는 글자입니다. 2층 집을 지어서 아래쪽에는 대지를 키우고 위쪽에는 사람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대지를 키운 이유는 파충류와 대지는 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충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를 아래쪽에 키웠던 것입니다. 다음 글자 또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은나라 시대부터 이 메뚜기를 그려놨습니다. 메뚜기는 우리 민족에게서는 가장 친숙한 그러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 대륙에 있어서는 가장 혹독한 그러한 벌레가 바로 메뚜기죠. 그 메뚜기는 황충이고요. 우리와 친숙한 이 메뚜기는 벼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벼메뚜기를 그려가지고 가을을 상징했습니다. 가을을. 그러니까 이 벼메뚜기는 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익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충이 되었을 때 이미 벼는 고개를 숙이고 다 익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벼 잎을 좀 먹더라도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벼메뚜기는 우리 어렸을 때도 구워 먹었습니다.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말이죠. 이 벼메뚜기를 양식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벼메뚜기를 그려가지고 가을을 상징했는데 이게 또 다른 글자는 그 아래 불을 그려놨습니다. 두 번째 글자 보시죠. 각골문 두 번째 글자. 벼메뚜기 아래에다가 불을 그려놨습니다. 구워 먹는 모습입니다. 바로 벼메뚜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계절. 이게 우리 민족의 풍습이 아니면 절대로 이 가을 출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완성된 글자도 벼화자 옆에 불화자입니다만은 실은 벼화자가 원래는 벼메뚜기 형상에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출자를 우리의 풍습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중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죠. 그 활자로 된 글자, 달월자의 개견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개고기 연자입니다. 개고기는 말이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애완견은 아닙니다. 주식이었습니다. 여우를 데려와서 집안에 정착시킨 게 이게 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고기 연자입니다. 이 개고기 연자를 찾으면은 불에 그을릴 년, 그리고 그럴 년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고기를 잡는 우리 민족만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은 바로 불에 그을려서 잡습니다. 불에 그을려서 잡습니다.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점 4개를 다시 붙여가지고 그럴 년, 불에 그을릴 년 이렇게 하고 개고기 연자는 그냥 달월에 개견자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럴 년자를 그러나 역접 접속사로 쓰다 보니까
이게 불태울 연자를 새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다 앞에다가 불화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불태울 연, 그을 연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글자를 보면 대단합니다. 이 개견자에다가 그릇 4개를 그려놨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이 게장국을 끓여서 나눠 먹는 모습인데 각자의 그릇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릇 기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것은 좀 해봐야 되겠죠.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글이고 또 우리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계리와 함께 발전해온 타임캡슐의 하나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가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셋째는 우리가 현대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 도구 과목입니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한자를 알면 그 말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축약된 말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 과학, 모든 과목의 언어들이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달리 국어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자는 인성 그 자체입니다. 한자에는 잘못된 나쁜 것을 상징하는 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선을 상징하는 글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을 상징하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선이 아니다 할 때는 아니 불자를 써서 불선 이렇게 만들죠. 그런 뜻에서 한자를 이해하면 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인 인간성을 형성해낼 수 있다. 방금 아까 보셨듯이 글자 만드는 모든 과정이 창조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한자도 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세계 일가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한 집안이죠. 중국에서 매연이 심하면 한국까지 날아오고 온 집안이 한 집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동북아가 하나의 유럽의 그런 그 유럽 통합처럼 동북아가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 온다면 이 한자는 공용어가 됩니다. 공용어가 돼서 한글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계리의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자를 알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면면이 숨쉬는 우리 문화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리의 위대함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실현해야 할 우리 대한민족은 인류의 스승국으로서의 책무를 이 문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